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5월 CPI 예상치가 4.7이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5%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이번 경제 재개에 따른 가격 상승 및 공급망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고 지속적인 수준이 유지하면서 2022년도 때까지 2%를 상회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업보험 청구 건수 예상치도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번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채권 매입 프로그램 PPP를 현 상태에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PPP 전체 규모가 1.85조 유로로 유지를 하면서 향후 분기 동안 상당히 높은 속도로 채권 매입을 진행할 거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22 총재 또한 경제에 대한 낙관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시장 금리 상승이 조기 긴축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강약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좀 있어요. 22는 21년도 성장 전망치를 4에서 4.6으로 올렸고요. 내년의 선장 전망치를 4.1에서 4.7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은행장이 위안화 환율의 적정 수준에서 계속 안정시킬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금리의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집중하기 위해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를 내비쳤고요.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외부의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모두 있다라고 설명을 하며 구조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0.05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5월 미 CPI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점점 통과에 대한 인식으로 증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주요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가도 0.5% 상승한 배럴당 70달러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여행 수요 증가로 인해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 상승 전망 및 물가지표 회복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하루 만에 70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태국,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 일본 이 정도 선은 해당에 있는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됐던 쪽은 어떻게 보면 내수에 대한 각 국가에 대한 내수 관광에 대한 좀 신경을 쓰기 위해서 약간 제휴를 좀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쪽에서 갈 수 있는 현재 관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한 요 정도 선이다. 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차현진 한국은행 국장님께서 CBDC 자리 잡으면 비트코인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경영대학원 워튼스쿨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1985년도 때 한국은행을 입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35년 넘게 경력의 비트코인 회의론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가장 경제적으로 유튜브가 핫한 프로그램 3프로TV에서 나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도 이 영상 부분 봤는데 상당히 부정적이신 분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은행 통화적 관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산적 관점으로는 1도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보았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통화 부분에 있었을 때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약간의 불확실성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우려감으로 저는 좀 경청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게 자산적 관점으로는 언급을 거의 안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저는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보게 되면 CBDC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뭐 코인이 약간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라지고 블록체인만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분이 얼마만큼 이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지금에 대한 성장 동력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사람에 대한 의견은 일부는 동의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도 상당히 존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에 대한 뭐 본인의 또 직장인이잖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거는 실제 방송에서 활동했던 거와 또 방송이 아닌 곳에서 얘기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이 아닌 사석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할지 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연내 CBDC 발행 계획이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게 좀 재미난 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가 아르헨티나, 사우디, 터키 미쳤죠. 예, 소비자 물가가 미쳐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동네 쪽에서 이제 서서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브라질, 멕시코 쪽 또 뭐 가장 강하죠. 나이지리아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가는 올라가는데 자국의 통화가 오히려 밑으로 가버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수단의 하나의 대책으로 좀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글로벌 운송 비용 지수가 평균 컨테이너 가격이 50% 상승을 했었을 때 수입 물가가 약 2% 상승했고 1년 후 소비자 물가가 0.2% 영향을 미친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적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단일 국가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더 퍼센티가 더 엄청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통화 가치가 매우 빠르게 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다 올라가고 있는 수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좀 준비하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가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신탁 자산 보유량이 라이트코인 0.01% 증가했다라는 소식과 한국은행 총재가 디지털 화폐 도입 필요성이 크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 디지털 화폐 과연 국민들을 속이면서 할지 아니면 솔직하게 할지 전 매우 궁금해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국은행이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챙겨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죠. 최근에는 원래 그냥 일반 종이화폐를 CBDC로만 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담보형이 나왔고 혼합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왔던 게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려해야 되는 건 지갑을 나눠주고 여기에 CBDC를 줘요. 근데 이 지갑이 통제권이 누가 있냐? 이 중앙은행이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금리를 조정을 하는데 그 금리적 조정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너희가 세금을 갖지 않거나 했었을 때 압류를 할 확률이 있고 너가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여기에서 바로바로 자산을 청산할 수 있는 약간의 강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져 있다. 뭐 요약을 하면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번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단 하나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점은 아마 오래된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할 때 여러분들 지갑에 만약에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금리 한번 도입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예. 금액이 크는 사람만큼 손해가 크겠죠. 그럼 자산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오히려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네,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쓸만한 자산형 코인으로 가든지 하겠죠. 그건 선택적 상황이고 그때 어떤 형태로 되게 활발하게 개발되고 안착화되어져 있는 코인들만 좀 많이 선호하고 아마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현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CBDC 부분을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테스트 기반으로 했죠. 그래서 썼을 때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퍼보즈 비트코인 ETF가 19,692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다. 전날 대비 36 비트코인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게 있었고 크라켄 CEO가 올해 예정되었던 IPO 재고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게 되면 공모 부분에 있었을 때 원래 이제 착수할 계획을 있었는데 대규모 첫날 상장을 했었을 때 덤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부 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십억 달러 어치의 주식이 매도가 되면 이걸 막을 방책이 없다라고 해서 약간 우려감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 인민은행장이 암호화폐 본래 실물 경제를 돕는 도구로 디자인을 했다. 그는 암호화폐 본래 결제 수단 등 실물 경제 유용한 도구로 디자인했다라고 덧붙였으며 초기 설계부터 다양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초당 처리되는 트랜잭션 수가 충분하지 않는다는 점과 네트워크 리소스 처리 능력이 많이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환시켰다며 결제 수단으로 돌아갈 기회를 잃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의 통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발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현 시점에서 이런 화폐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CBDC를 자꾸 연구한다. 아직은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국가가 엄청 좋아하는 필살기 중에 필살기입니다. 세금 따박따박 자산 실사할 필요 없이 그 지갑만 들춰보면 너의 자산에 있는 이력을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몰수해버리기도 편하고 압류도 뭐 현장 가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왜 담보형을 만들었고 왜 혼합형을 만들었는지 그런 거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CBDC가 이제 조만간에 중국에서 이제 곧 나오다 보니까 계속 경계하는 이야기로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런 문제점이 조만간에 계속 머물고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ICO를 공모를 해서 이제 막 무언가에 대한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암호화폐의 반대론자들은 야 이만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정도 실적밖에 안 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보여준 게 있어야지. 보여준 게 뭐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 스타트업에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최소 특히나 알트코인들이 실제로
각광을 받고 ICO 공모가 제대로 돼서 그거에 따른 개발 과정이나 이런 형태로 진행했던 시점은 물론 2017년도 이전에도 있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인기를 좀 받았던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17년도 때부터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한 4년, 5년 정도 이제 막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나마 디파이, 그나마 NFT 정도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자산을 쪼개서 가져가는 모습과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자산을 이때까지 결제 용도로 쓰는 부분이 과연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이 꽤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는데,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약간 좀 괜찮게 좀 다듬는다면 과연 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보다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또 전환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더 편리하고 활용적으로도 또 결제 수단으로도 뭐 안착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지금의 이게 통화적 관점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예, 현재 있는 이 물량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에게 아주 많이 뿌려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골고루 뿌려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형태로 가지 못하는 배경 중에 하나이고, 오히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많이 뿌려져 있고 스테이킹 부분도 잘 안착화 되어져 있고 물량이 나오는 물량이 없었어야 했는데, POS의 단점은 그런 것이죠. 물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잡아줄 수 있을 만한 매력도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잡아둠으로써 또 그만큼에 대한 매력도가 더하면서 또 물량이 안 나오니까 좀 더 스테이블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막 태생기라서 진폭은 있지만, 이렇게 진폭은 크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차 진폭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모든 자산은 비슷합니다. 예, 특정한 무언가의 아주 큰 이슈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특정의 등락폭이 초반부에 때는 엄청나게 컸었고, 그 다음부터에 대한 그 변동폭은 점차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으로 11만 비트코인 보유 거래 3,720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렵다라고 하지만 고래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네, 고래는 여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브라질 자체도 CBDC에 대한 또 하나의 카드 하나를 가져가 보고자 해서 마련을 한다라는 소식과, 바네크 스위스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 ETP를 상장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업비트에서 암호화폐 유의 종목 지정은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암호화폐 펀드 판매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꼭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미국도 하고 있는데, 국내라고 해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캐나다는 ETF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산은행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안 한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뭐 요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유동성 비상인 지방은행 거래소로 돌파구를 뚫어볼까 했는데, 요 내용이 또 요 내용과 또 걸쳐져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유의 종목 지정하는데 25종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에요. 팀 역량, 사업,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유동성 미달돼서 유의 종목을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소도 종료를 하려고 하고 워낙 까임을 많이 당하고 있죠. 네. 코인에 대해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매우 많이 쏟아지면서 정부에 대한 관계자들은 거의 다 이런 액션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야, 문제 있는 거 좀 처리하자. 처리하는 쪽으로 좀 가자. 그래서 유의 대상 거래소, 유의 대상 뭐 코인,
부분 일정 좀 정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말도 안 되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코인들을 조금 정리할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약간의 좀 조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상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에 대한 초안부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 평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 큰 틀로만 나와져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의 현지은행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준석 씨가 해당 야당의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되셨습니다. 네, 이제 당 대표가 됐는데요. 이제 이분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게 10억 원 이하 코인 조금 투자한다라는 이준석의 수익이라고 해서 이게 다시 좀 저는 어떠한 이야기를 좀 했냐면 요걸 왜 갖고 왔냐,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있었고 원래 이제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IT 쪽과 그리고 코인 쪽에 대한 그나마 부정적인 시선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으로 한번 이 기사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분이 보니까는 선거운동할 때 후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액수는 지역구 규모에 따라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된다. 그걸 비례해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코인으로 번 수익이 10억 이하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것 같다. 나는 수익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해도가 높았던 당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저는 위안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뭐 저는 정치의 색깔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체인에 주목해라 라고 해가지고 회의하는 자리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보게 되면 상하이 창립 황푸 정부 담당자와 사무실을 방문을 했고 거기에 따른 협력에 대한 이야기 장이 이루어져서 다 약간의 미소가 보여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300억 달러 규모의 증권사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나왔는데요. 거기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라고 합니다. 이곳은 1분기 기준 133만 개 고객 계좌와 3,300억 달러, 368조 원 규모의 고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국부펀드,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모기업에 출자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형태이고요. 앞으로 이쪽에 대한 또 움직임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요 내용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소식 중에 가장 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 연내 금리 인상 시사 완화적 통화 정책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되게 재밌죠. 이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한 번 이상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비스무리하게 언급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연끌로 샀던 부동산을 연끌로 샀던 분들은 아무래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코인에 대출로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이 꽤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김프는 좀 줄고 오히려 부동산 부분도 약간의 좀 안정세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시점을 정치에 색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지금의 미국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터키나 브라질 같은 경우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어요.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미리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조만간에 선거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화 시키려고 약간의
좀 누군가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총재가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냐. 저는 그 부분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배제를 해놓고 저는 미국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이 시점에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측면은 뭐 바람직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부담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채 비율을 또 따져보았을 때 지금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신용 개선해 주려고 하는 위원회 쪽에서 많은 자금 부분이 이번에 집행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고 말을 하죠. 그쪽에서 많이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에 탕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세금으로. 물론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실직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다시 구원을 해줘서 다시 본연의 노동 부분에 대한 세수를 더 가져가기 위한 부분으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매우 주관적인 예스맨의 차트 생각을 공유를 해드린다고 하면, 저는 추세상으로 보면 6, 7, 8이 가장 좀 여러분들한테 힘들겠지만 6월이 가장 싼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부분에 있어서 6월달이 가장 싸다라고 저는 주장을 내비치고 싶고요. 계속 그런 주장을 내비치고 있죠. 그리고 7월 달에는 매수를 전하면 안 하고 6월과 8월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서 대응을 해서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 6월과 8월 달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확 시점은 아마 이 6월과 8월 달에 매입을 했던 부분과, 그리고 나머지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에 대한 기반 요소 때 좀 정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바라보는 비트코인 차트 부분을 보았을 때는 아직도 주봉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첫 한 번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수익률은 상당히 높게, 기대 수익률 높게 잡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반기는 그만큼 변동성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도가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코리니 분들은 정말 하반기 수익 내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완성된 전략은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전략이요. 꼭 그래야 돈을 많이 잃지 않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좀 잃더라도 좀 적게 잃거나 그런 형태로 대응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